서울의 한겨울밤은 숨소리마저 얼려버릴 듯 조용했다. 눈은 오래 전부터 내리고 있었고, 한강을 따라 뻗은 여의도의 도로는 새하얀 이불을 덮은 듯 고요했다. 늦은 시간, 빌딩 숲 사이로 남은 불빛은 사무실 야근자들의 졸음 같은 색으로 깜빡였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가 눈을 밟아 길쭉한 자국을 남길 뿐이었다. 바람은 강이 결을 타고 돌아와 사람의 볼을 베듯 스쳐 지나갔다. 박준호는 자전거 페달을 천천히 밟고 있었다. 24시간 문을 여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야간 근무를 끝낸 직후였다. 기름때가 새우며든 손에 니트 장갑을 껴도 금방 차가움이 파고들었지만 그는 이미 이런 겨울밤에 익숙해져 있었다. 체인에서 나는 금속성 소리, 눅눅한 공기 속 엔진 오일 냄새가 아직 콧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집에 가서 끓는 물에 라면을 부어 넣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물에 매운 고춧가루를 한 숟가락 더 치는 상상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다리는 좀 더 가벼워졌다. 28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대신 공구함을 선택했고 벌써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자동차 밑에서 보냈다. 손톱 밑은 늘 검고 손끝에는 작은 흉터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일을 좋아했다. 엔진 소리만으로도 어디가 아픈지 짐작할 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말 못할 통쾌함이 있었다. 사람마다 고유한 목소리가 있듯 차마다 고유의 떨림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여의도 공원 옆 바람이 더 세게 부는 노상 구간을 지나던 참이었다. 눈발이 한층 굵어지고 강 건너 편대의 불빛이 뿌옇게 번져 보일 때였다. 도로변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번호판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차 옆에는 얇은 코트를 여민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는 듯 했으나 두 손 끝이 너무 차가워 보였는지 화면을 밀다 말다를 반복했다. 준호는 페달을 멈추고 브레이크를 잡았다. 타이어가 눈을 얕게 밀고 나가며 미끄러지는 감각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는 잠깐 망설였다. 집까지 남은 거리는 차에 15분이 아니었고 몸은 이미 그릇에 담긴 라면 면발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추운 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는 건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자전거에서 내려 스탠드를 올리고 바구니에서 오래 쓴 작은 공구 가방을 꺼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송이가 긴 속눈썹에 내려앉아 반짝였다. 추위에 붉어진 볼과 코, 그럼에도 선이 단정한 얼굴선이 눈에 들어왔다. 차가 갑자기 꺼졌어요. 시동이 전혀 안 걸려요. 떨리는 숨 사이로 나온 목소리는 낮고 명료했다. 한번 볼게요. 저는 정비소에서 일해요. 준호는 장갑을 끼고 본닛을 조심스레 열었다. 차체에서 묵직한 냉기가 올라왔다. 최근형 독일차. 엔진 줌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눈과 습기가 이미 틈새에 파고들어 있었다. 성함이 그는 라이트를 비추며 물었다. 최지아예요.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맺혔다가 흩어지는 사이 준호는 케이블과 단자를 살폈다. 코팅이 얇은 장갑 너머로 금속의 냉기가 바늘처럼 전해졌다. 배터리 전압이 낮네요. 오늘 같은 날엔 방전이 잘 돼요. 그는 휴대용 점프 스타터를 꺼냈다. 오래된 것이라 케이스는 낡았지만 지금까지 필요한 순간을 번번이 구해줬다. 차 안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혼자 두면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녀의 말투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옷은 고급스러웠고 손에 든 가방은 한 번쯤 광고에서 본 적 있는 브랜드였다. 그러나 목소리에는 어딘가 단단한 온기가 있었다. 준호는
케이블을 물리고 스타터의 버튼을 눌렀다. 잠깐의 침묵 뒤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낮게 숨을 들이마시듯 떨림을 되찾았다. 헤드라이트가 조금 더 또렷한 흰빛을 뿜었다. 됐다. 준호가 어깨에 힘을 살짝 빼며 웃었다. 지아의 눈이 환해졌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준호는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내일 낮에 가까운 센터 들르셔서 점검만 다시 하세요. 지아는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을 열었다. 지갑을 꺼내던 손이 곧 다시 가방 안을 뒤적였다. 대신 명함 한 장이 그의 눈앞에 내밀어졌다. 이건 제 명함이에요. 오늘처럼 갑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 연락 주세요. 준호는 습관처럼 사양하려다가 명함의 금방 로고와 묵직한 종이의 질감에 순간 눈길이 갔다. 그러나 밤길에선 글씨가 선명히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명함을 조심히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다. 조심히 가세요. 오늘은 도로가 미끄러워요. 그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당신도요. 정말 고맙습니다. 지아는 차문을 닫기 전 짧게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인사에는 변명도 과장도 없었다. 차가 멀어지고 다시 눈의 소리가 커졌다. 준호는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눈발이 이마를 찌르고 바지는 무릎부터 젖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묘한 따뜻함이 남았다. 낯선 사람의 웃음이 유난히 추운 밤에 빈틈을 채워준 듯했다. 그러나 그는 그 만남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다. 서로 다른 세계의 둘이었고 겨울밤의 우연은 겨울밤에 남아야 자연스러우니까. 그의 집은 물레동 외곽의 오래된 원룸이었다. 좁은 방에 낡은 전기장판과 한 구석 따끈한 전기포트, 작년에 중고로 들인 전자레인지, 샤워를 대충 마치고 라면에 달걀을 하나 풀어넣어 휘휘 저었다. 김이 올라와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다. 면을 후루룩 삼키면서도 그는 방금 전의 여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혼자 두면 미안하잖아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래 귓가에 남았다. 이튿날 아침, 눈은 덜 내렸지만 도로는 여전히 겨울의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준호는 평소처럼 일찍 정비소로 나갔다. 문을 열자 기름 냄새와 소의 냄새, 고무가 타는 듯한 냄새가 뒤섞인 익숙한 공기가 달려왔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첫 번째 차량 연식이 제법 된 국산차의 엔진오일을 교체했다. 손이 막 풀리려던 오전 끝자락. 정비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전날 밤의 차와 비슷했지만 번호판은 달랐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눈을 가볍게 털어내며 안으로 들어왔다. 박준호 씨 맞습니까? 낮고 절제된 음성. 네, 그런데요. 준호가 의아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남자는 작은, 그러나 확실히 값비싼 봉투를 내밀었다. 최지아 대표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표님. 그 단어가 허공에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 준호는 장갑을 벗고 봉투를 받았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더 묻지도 않고 돌아섰다. 태도가 건조했지만 무례하지는 않았다. 작업대 옆 도구함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살짝 열었다. 두툼한 종이 초대장이 나왔다. 반듯한 활자가 눈에 박혔다. 박준호님께 어젯밤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여의도 콜레드 서울 레스토랑으로 초대합니다. 5시 30분에 차량을 보내겠습니다. 최지아 드림. 초대장 옆에는 명함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보지 못했던 글자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최지아, 한성이노베이션 CEO. 한성이노베이션 요즘 뉴스에서 그리고 정비소 라디오 광고에서 자주 흘러나오던 이름이었다. 인공지능, 데이터, 반도체 설계 협력,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사이에서 늘 마지막에 들리던 문구, 미래를 빠르게 연결합니다. 준호는 허공에서 손을 잠시 멈췄다. 가슴이 두 번 크게 뛰고 다시 평온을 찾는데 몇 초가 걸렸다. 그는 봉투를 천천히 접어 작업복 안쪽 포켓에 넣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음 차량의 타이어 트레드를 살폈다. 그러나 머릿속은 내내 조용하지 않았다. 야, 박준호, 방금 그 차 뭐냐? 동료 재영이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몰라. 초대장 하나 받았어.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다. 너 초대장 어디서 누구한테? 재영의 눈이 더 커졌다. 준호는 설명을 최소화했다. 눈 오는 밤, 시동 꺼진 차, 점프 스타트. 그리고 명함, 재영은 휘파람을 짧게 불었다. 최지아, 그 최지아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젊은 대표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와, 대단한 인연이다. 인연. 그냥 우연이겠지. 준호는 말끝을 흐렸다. 그래도 이런 건 안 가면 바보지. 자꾸 뭐 재영은 어깨를 툭 쳤다. 근데 뭐 입고 갈 건데 뭐 입고 그제야 준호는 자신을 내려다봤다. 기름 얼룩이 점점이 박힌 작업복, 무릎이 하얗게 바랜 청바지, 오래 신어 무너진 운동화, 옷장을 떠올려도 달라질 풍경은 별로 없었다. 몇 해 전 친구 결혼식에 맞춰 산 남방 셔츠와 검정 바지가 전부였다. 그래도 다림질만 제대로 하면 그럭저럭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남은 업무를 서둘러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다. 원룸에 돌아와 옷장 깊숙이 넣어둔 셔츠와 바지를 꺼냈다. 구겨진 접힘이 고스란히 등줄기에 남아 있었다. 다리미를 달고 한 줄씩 천천히 주름을 밀어냈다. 셔츠의 단추를 잠그고 거울 앞에 서니 어색하지만 낯설게 나쁘지는 않았다. 머리칼을 손으로 정돈하고 다른 구두를 꺼내 마른 수건으로 닦았다. 빛바랜 가죽에 은근한 광택이 돌아왔다. 오후 5시 반. 약속대로 검은색 차량이 정비소 앞에 멈췄다. 운전기사는 예의 바른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차문이 닫히자 도심의 소음이 한 겹 유리 뒤로 물러났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에 감촉이 등에 스며들었다. 창밖으로 여의도의 겨울 풍경이 빠르게 미끄러졌다. 빛과 눈, 그리고 물기 어린 도로. 그는 손에 땀이 난 것을 느껴 조심스레 바지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내 다시 읽었다. 글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콘레드 서울에 도착하자 로비의 공기는 바깥과 전혀 다른 계절처럼 따뜻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은 유리 조각을 닮은 샹들리에에 부딪혀 산란했고, 대리석 바닥은 조심스런 발걸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의 이름을 듣자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레스토랑으로 그를 이끌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길게 누워 있었고, 서울의 불빛은 강 위에 흔들리는 별처럼 번졌다. 창가 자리에서 누군가가 일어섰다. 블랙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부드러운 미소로 손을 내밀었다. 어젯밤 눈 속에서 만난 그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그녀는 또 다른 빛을 품고 있었다. 서늘하고 예리한 도시의 선, 그리고 그 바깥을 감싸는 온기. 와줘서 고마워요, 박준호 씨. 그녀 최지아가 말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손을 살짝 맞잡았다가 놓았다. 손끝에 남은 천이 늦게서야 감지되었다.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고 메뉴를 펼쳤다. 준호는 메뉴의 낯선 단어들 사이에서 잠깐 길을 잃었다. 지아는 미소로 그를 구했다. 제가 주문해도 될까요? 여기 음식은 제가 꽤 잘 알아서요. 네, 그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주문이 끝나자 잠깐의 여백이 생겼다. 그녀는 물었다. 뭐 어젯밤 정말 고마웠어요.
이 한파의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는 순간 솔직히 마음이 조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보다 먼저 다가온 게 있었어요. 누군가의 손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런 순간을 알아요. 차가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를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들은 자연스레 이야기를 이어갔다. 준호는 처음엔 긴장해 말수가 적었지만 그녀의 질문이 너무 기계적이지도 호기심을 과장하지도 않는다는 걸 느끼자 조금씩 마음을 풀었다. 그는 엔진 소리를 듣고 고장 부위를 짚어내는 일의 묘미. 어느 날은 작은 볼트 하나가 하루 전체의 승패를 가르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자는 그 이야기를 진짜로 즐기고 있는 얼굴이었다. 눈빛이 흥미로 반짝이고 중간중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하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 전자키트에 꽂혀 납땜 냄새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 대학에서 밤새 팀 프로젝트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창업 후 융자 한 번이 거절되면 또 다른 문을 두드려야 했던 계절들, 그리고 어느 날 제품이 시장에서 작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의 감각, 성공이 꼭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걸 만들고 있다는 감각. 그게 계속 나를 움직였죠. 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차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발이죠. 그래서 잘 달리게 해주는 일이 좋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올 무렵 그녀는 잠깐 말을 멈추고 물잔을 집었다가 놓았다.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 사실 오늘 초대한 건 단지 감사 인사 때문만은 아니에요. 준호의 등이 곧게 펴졌다. 포크 끝이 접시에 살짝 부딪혀 가벼운 소리가 났다. 네, 우리 회사에서 준비 중인 이 일이 있어요. 이름은 테크 브릿지예요. 기술적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현장 중심의 교육과 취업 연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론보다 손끝의 감각을 믿는 사람들, 배경보다 태도와 숙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동차 정비 파트의 핵심 멘토로요.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기름 냄새와 금속의 냉기, 라면에 김과 전등의 빛이 뒤섞였다. 손끝에 남아있던 차가움이 서서히 사라지는 대신 가슴 중앙이 뜨겁게 데워지는 느낌이 찾아왔다. 저는 학위도 없고 그저 평범한 정비공이에요. 그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 원해요. 그녀가 담담히 말했다. 우리가 가르치려는 건 교과서의 줄글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는 법, 소리와 진동으로 고장의 정체를 맞히는 법, 손을 더럽히는 걸 주저하지 않는 태도거든요. 그런 건 현장에서 오래 버틴 사람에게서만 배워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레스토랑의 잔잔한 음악이 그 틈을 부드럽게 채웠다. 준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투명한 감촉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그는 말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연봉과 숙소 제공 조건은 충분히 경쟁력 있게 준비할게요. 급한 결정은 원하지 않아요. 이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니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창밖의 야경은 더 깊은 파랑으로 가라앉았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틀 만에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호텔 로비를 지나면서 준호는 고개를 들어 샹들리에를 한 번 더 보았다. 유리 조각들이 제각각의 방향으로 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바깥 공기에 닿자 다시 겨울이 밀려왔다. 그녀가 보낸 차량은 그의 원룸 앞에서 멈추었다. 내리기 전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짧게 웃었다. 안전하게 들어가요. 차가 떠나고 골목엔 다시 눈의 소리만 남았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뭔가가 무겁게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방에 들어와 코트를 벗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낡은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거렸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답을 떠올리려 애썼다. 그러나 밤은 길었고 생각은 더 길었다.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정비소 문을 열었다. 손이 다시 기름에 젖고 볼트가 손바닥을 눌렀다. 점심 무렵 문득 어제의 그녀가 말한 단어가 떠올랐다. 기회. 그리고 또 하나 함께. 이틀 후 그는 휴대폰을 들고 아주 잠깐 망설였다. 화면 속 숫자들이 투명한 물방울처럼 떨리다 한자리에 모였다. 그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최지아 대표님, 박준호입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전날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흘렀다. 네, 박준호 씨,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겨울밤의 어디쯤에 놓였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조용히 빛났다. 그의 대답은 다음 장으로 미뤄진 약속처럼 공기 중에 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다. 한 사람의 친절이 만든 아주 작은 균열이 그의 삶 전체로 파문을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파문은 이제 막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매서웠다.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좁은 방의 공기는 금세 차가워졌다. 박준호는 전날 밤 늦게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지만 눈을 뜨자마자 어쩐지 몸이 가벼웠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켰다. 통화 기록 속 어제 저녁에 했던 통화가 선명했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받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최지아의 웃음 섞인 안도감 있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정말 기뻐요. 준호 씨. 우리 팀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번 주 안에 계약서와 세부 계획을 함께 보시죠. 그날 오후 준호는 한성이노베이션 본사로 향했다. 여의도 중심부의 우뚝 선 유리 건물은 겨울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로비는 마치 공항처럼 넓었고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직원들의 걸음은 빠르고 가벼웠다. 준호는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니트를 입었지만 여전히 이곳 풍경 속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리셉션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최지아가 서 있었다. 오늘의 그녀는 블랙 자켓과 슬랙스를 입고 있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서 CEO다운 기품이 느껴졌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그녀가 손짓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과 계약서,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서가 놓여 있었다. 이게 테크 브릿지 프로그램의 전체 계획입니다. 준호 씨는 자동차 정비 부문을 맡게 되는데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 기획, 장비 선정, 그리고 멘토팀 구성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준호는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살폈다. 커리큘럼에는 이론 수업과 실습 과정이 균형 있게 들어 있었지만 그는 곧 몇 가지 빈틈을 발견했다. 대표님, 이론 수업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교육생들이 직접 부품을 교체해 보고 진단기를 다뤄보고 손을 더럽혀 봐야 합니다. 지아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준호 씨를 선택한 이유가 그녀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현장 경험을 가진 멘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놓칠 수 있죠. 그들은 몇 시간 동안 교육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실습안을 제시했고
지아는 그것을 문서에 반영하며 팀원들과 공유할 준비를 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난 후 준호는 곧바로 새로운 숙소로 안내받았다. 여의도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이었다. 창문을 열면 강 위로 석양이 지고 도시 불빛이 강물에 흔들리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전에 살던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이와 편안함이었다. 거실에는 가죽 소파가 있었고 주방에는 최신 가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강 너머를 바라보았다. 3일 전만 해도 그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추운 밤거리를 자전거로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의 프로젝트 멘토로 한강변 고급 숙소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첫 출근 날, 준호는 깔끔한 정장에 타이를 메고 회사로 향했다. 로비에서 그를 맞이한 지아는 팀원들을 소개했다. 교육 전문가, HR 담당자, 마케팅 팀, 그리고 기술 장비 담당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이분이 자동차 정비 부문을 이끌 박준호 멘토입니다. 현장 경험이 10년이 넘으시고 실무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지하의 소개에 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준호는 약간 쑥스러웠지만 정중히 인사했다. 그날 오후 지아는 준호를 교육 캠퍼스로 데려갔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부지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그러나 주요 건물은 이미 완성 단계였고 최신식 장비들이 설치되고 있었다. 특히 자동차 정비 교육장 건물은 준호의 눈을 사로잡았다. 리프트, 진당이, 각종 공구, 실습 차량까지 그가 상상하던 이상적인 작업 환경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마음에 드세요? 지아가 물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준호는 감탄을 숨기지 못했다. 이런 곳에서 가르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었다. 준호 씨의 경험과 열정이 이곳의 핵심이 될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준호는 교육 과정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장비 목록을 작성하며 멘토 후보들을 검토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과거와 비슷하게 학위는 없지만 실무 능력은 뛰어난 사람을 찾았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현장의 감각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저녁이 되면 지아가 종종 그의 사무실에 들렀다. 잘 적응하고 계세요. 그녀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걱정했는데 역시 잘 해내시네요. 지아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단순한 격려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준호는 그 미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일부러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지금은 눈앞의 일에 집중해야 했다. 준호는 밤늦게까지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실습 예제, 고장 사례, 안전 수칙, 그리고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작업의 요령까지 꼼꼼히 기록했다. 그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하다 보니 이 일이 점점 재미있어졌다. 내가 아는 걸 누군가에게 전해준다는 생각이 이상하게도 뿌듯함을 주었다. 그렇게 3주가 지나자 교육장은 거의 완벽히 준비되었다. 개강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지아는 런칭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많은 언론과 정부 관계자가 올 거예요. 준호 씨도 무대에 올라 학생들에게 첫 인사를 해주세요. 준호는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밖에 한강 위로 달빛이 번졌다. 그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했다. 이 길이 맞다. 내가 원하던 변화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눈 내리던 밤의 작은 친절이었다. 개강식 당일 아침. 하늘은 옅은 구름 사이로 햇살을 비추고 있었다. 겨울의 찬 공기 속에서도 캠퍼스 입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첫 기수 학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었고
각자의 표정에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박준호는 교육장 앞에서 학생들을 맞이했다.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조끼를 입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기름때가 살짝 남아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 흔적을 지우지 않았다. 이 손이 내가 살아온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정비 부문 멘토 박준호입니다. 첫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고 몇몇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개강식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무대 위에는 테크 브릿지 1기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최지아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기술로 세상과 연결되는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지만 중간중간 미묘한 따뜻함이 묻어났다. 연설이 끝나자 지아는 준호를 무대로 불렀다. 이분이 여러분의 자동차 정비 멘토입니다. 열정과 경험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준호는 단상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저는 대학 학위가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정비소에 들어가고 10년 넘게 차 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술뿐 아니라 자신감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그의 진솔한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첫 수업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었다. 준호는 학생들에게 각종 공구의 이름과 사용법을 설명하고 실습 차량의 구조를 간단히 보여줬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구를 다루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잘못 다루면 고치기는커녕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는 학생들 한 명씩에게 스패너를 쥐어주고 볼트를 풀고 조이는 연습을 시켰다. 한 학생이 서툰 손놀림으로 볼트를 비틀자 준호가 다가갔다. 힘을 주는 방향은 여기, 손목은 이렇게 고정, 그래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학생이 다시 시도하자 이번엔 볼트가 쉽게 풀렸다. 그 학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며칠이 지나자 학생들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수업이 끝나면 몇몇 학생들은 남아서 질문을 했고, 준호는 그 자리에서 차 밑에 들어가 문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정 멘토님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달라요. 한 학생이 말했다. 왜 우릴 학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할 사람으로 대하잖아요.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멈췄다. 그게 무심코 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을 마친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커피와 함께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 수업 참 좋았어요. 학생들 표정이 다르더군요. 지아. 그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지아가 직접 찾아왔다. 오늘 학생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첫 주 치고는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학생들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멘토가 잘 이끌어서죠. 그들은 한동안 프로그램 얘기를 하다가 문득 대화 주제가 개인적인 쪽으로 흘렀다. 지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꺼냈고, 준호는 정비소에서 있었던 재미난 사건들을 들려줬다. 웃음이 오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준호는 학생들에게 첫 번째 실전 과제를 부여했다. 고장난 차량을 직접 진단하고 수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팀을 나눠 분주히 움직였고 준호는 각 팀을 돌며 조언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아가 교육장에 나타났다. 현장 분위기가 살아있네요. 네. 오늘은 실전 과제 날이라 다들 진지합니다. 지아는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런 모습이 좋아요. 노력하는 사람들, 저도 또 저랬던 때가 있었죠. 그녀의 눈빛이 순간 먼 곳을 향했다. 준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대표님도 힘든 시절이 많았나 봅니다. 많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제겐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듯한 묵묵한 동의였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준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 위로 번지는 불빛이 마치 천천히 번지는 생각 같았다. 우연히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히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봄바람이 서서히 차가움을 밀어내던 3월 초, 캠퍼스 전경은 어느새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잔디밭에는 어린 초록이 얼굴을 내밀었고, 교육동 앞 플래그폴에는 테크 브릿지 런칭,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행사 준비로 분주한 캠퍼스 곳곳에는 스태프들이 오가며 음향, 조명, 좌석 배치를 점검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아침 일찍 교육장을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학생들은 전날부터 차량과 장비를 정리했고, 실습장 한쪽엔 오늘 시연할 차량이 반짝이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 멘토님, 이거 어제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 공기압 맞췄습니다. 한 학생이 보고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볼 거니까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오전 10시가 조금 넘자 캠퍼스 정문으로 검은색 세단과 미니버스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정부 관계자, 기업 대표, 언론 기자들이 하나둘 행사장으로 모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취재진들의 질문이 오갔다. 최지아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깔끔한 네이비 블루 슈트에 은색 브로치를 단 그녀의 모습은 CEO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단정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준호 씨, 준비됐어요. 그녀가 다가와 물었다. 네, 조금 떨리지만요. 괜찮아요. 그냥 학생들에게 말하듯 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진솔하니까요.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한성이노베이션 테크 브릿지 공식 런칭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중의 박수 속에 최지아가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힘있는 목소리로 프로그램의 취지와 목표를 설명했다. 기술적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교육과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사회에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것이 테크 브릿지어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자동차 정비 부문을 이끌어줄 멘토를 소개하겠습니다. 10년 이상의 현장 경험과 열정을 가진 박준호 멘토입니다. 준호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앞줄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저는 학위도 없고 대단한 이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와 함께 살아왔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조금 덜 겪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됐다. 학생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그 순간 준호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기술은 손끝에서 나오지만 자신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 둘을 함께 배우길 바랍니다.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의 실습 시연이었다. 기자들과 내빈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들이 차량 진단과 간단한 부품 교체를 능숙하게 해냈다. 몇몇 기자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부 관계자들도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행사가 끝나고 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준호는 평소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에 답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직업 훈련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박 멘토님께서도 그런 기회를 경험하셨나요? 그 질문에 준호는 잠시 웃었다. 네. 아주 특별한 겨울밤 덕분에요.
멀리서 지아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속에는 자부심과 약간의 부드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저녁, 런칭 기념 파티가 서울 도심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샹들리에가 빛나는 홀에는 와인과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준호는 여전히 이런 자리에는 어색했지만, 오늘만큼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학생들도 초대받아 즐겁게 웃고 있었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준호에게 명함을 건넸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지아가 준호를 홀박 테라스로 이끌었다. 차가운 봄바람 속에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정말 멋졌어요. 지아가 말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주인공은 당신이었어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는 서로가 알고도 말하지 않는 감정이 있었다. 준호는 그 감정을 꺼낼 용기가 아직 없었고, 지아도 서두르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이사들이 프로그램 예산 삭감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이유가 뭐죠? 준호가 물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예요. 일부는 이거를 단순한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죠. 지아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준호는 속이 답답해졌다. 학생들 성과만 봐도 가치가 충분한데, 그래서 다음 이사회에서 설득해야 합니다. 데이터와 사례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로요. 그날 이후 준호와 지아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 불을 껐다 켰다.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 학생들의 성장 사례,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모든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다. 때로는 새벽까지 커피 잔을 앞에 두고 회의를 이어갔다. 힘들죠? 준호가 물었다. 괜찮아요. 이건 제 신념이에요. 지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스쳤다. 그 순간 준호는 그녀를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사회 당일 아침, 여의도의 한성이노베이션 본사 회의실 앞 복도는 유난히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검은 정장 차림에 임원들이 하나둘 들어갔고, 박준호와 최지아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준호 씨, 준비됐어요. 네. 오늘은 무조건 설득해야죠. 그래요.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여줍시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이사회가 시작됐다. 한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위로 프로그램 개요와 성과 지표가 차례로 띄워졌다. 지아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테크 브릿지는 1년 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했다. 졸업생 70% 이상이 취업에 성공했고, 나머지도 관련 분야에서 인턴십을 수행 중이라는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모습, 그리고 취업 후 현장에서 일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다음, 박준호가 단상에 올랐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자동차 정비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학위도 화려한 경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학생들과 저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 프로그램이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흔들 만큼 진심이 묻어났다. 몇몇 이사는 팔짱을 풀고 그를 바라봤다. 발표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어서 이사장 겸 회장이 말을 꺼냈다.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하군요. 장기적으로 회사 이미지에도 긍정적일 겁니다. 예산은 유지하죠. 그 순간 지아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작은 미소를 나눴다. 회의실을 나서자 지아는 복도에서 준호를 끌어안았다. 정말 고마워요.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설 일조차 없었죠. 둘은 말없이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지난 몇 달간의 신뢰와 존중, 그리고 말로 다 하지 못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 주말, 지아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시간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 말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네,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그간의 일을 돌아봤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지아가 잔을 들어 올렸다. 그러게요. 저는 아직도 그날 밤 눈 오는 길가가 생생합니다. 준호가 웃었다. 잠시 후 준호는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말을 꺼냈다. 대표님? 아니, 지아 씨.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해지자 지아도 잔을 내려놓았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지아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엔 존경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았을지 몰라도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가 이내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당신이 불편해질까 봐 말하지 않았어요.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창밖의 불빛이 와인잔 속에서 잔잔히 흔들렸다. 그날 이후 준호와 지아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철저히 지켰다. 학생들과 팀원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고, 프로그램은 순조롭게 확장되기 시작했다. 부산과 대구 캠퍼스가 착공에 들어갔고, 준호는 기술 교육 총괄로서 전국의 멘토들을 지도하게 됐다. 그는 여전히 학생들과 함께 땀 흘렸고, 지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든든해했다. 런칭 1주년 기념일, 서울 캠퍼스에는 졸업생과 재학생,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행사 마지막에 지아가 무대에 올라 말했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한 사람의 헌신 덕분입니다. 박준호 멘토,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박수 속에서 무대에 오른 준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만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에 학생들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1년 전 겨울밤에 우연히 만든 기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캠퍼스 한쪽에서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맞췄다. 앞으로도. 우리 같이 가는 거죠. 지아가 물었다. 네. 어디까지든요. 준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먼 길을 돌아온 두 사람의 앞에는 이제 더 넓은 길이 펼쳐져 있었다.